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53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젊은이들을 붙잡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설교하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자기 배려와 더불어 금욕생활을 시작한 기독교 금욕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근대의 주체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의 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근대의 주체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푸코가 근대의 이 주체라고 하는 문제를, 특히 이 근대적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탐색해 들어갈 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독특한 어떤 그 접근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와요. 왜 주체와 진실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자기 배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까라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자, 그 기간 동안에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 개념이 확장되고 또 그 의미들이 배가되었으며 변화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강의의 목적이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급하는 바는 순수 도시, 단순한 예비적인 일별에 지나지 않는다.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 자기 배려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죠? 그게 총 3개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자기 배려에 대해서 배려한다라고 나오는 이 3가지. 이 3가지가 푸코가 바라보는 이 주체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줘요. 이게. 보통 주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행위든 그 행위 안에 사유도 들어가고요. 우리 사유를 하는 것도, 인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체의 역사가 복잡한데 데카르트부터 출발해서 뭐 칸트로서 쭉 넘어가지만, 여튼 주체는 일어난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이 되는 이것을 주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자, 행위의 원인, 행위 주체다, 인식 주체다. 이 행위를 일으킬 힘이 있는 자, 이걸 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눈에 들어와서 꽂혔어요. 이런 건 주체가 아니야. 이런 건 감성이라고 부르죠. 감각에 의한 감성이에요. 감한다는 게 뭐죠? 와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좀 수동적인 태도죠. 그죠?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탐색해서 이거는 빨간색이야가 아니라 빨간색의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빨간색의 이 빛과의 화학 성질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거기다 적극적 작업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 적극적 작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담지한 자, 이걸 주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행위에서는 예를 들면 그래서 자유의지와 연결을 시키죠. 자유의지. 그죠? 내가 이게 이렇게 딱 쳐서 내가 했다면 그것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무언가를 한 것, 그걸 자유의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체는 행위나 인식이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죠? 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한테 뭐도 있다고 말하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원인이 돼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이런 자를 보통 주체라고 불러요. 주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주체에 대한 논의들은 주체의 자유의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주체의 자유의지. 그래서 주체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 그래서 저 자유의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주체가 억압되고 있는 거고, 저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 주체가 자유의 장에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 뭐가 전제가 되죠? 주체는 뭐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게 그 개념의 정의 자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체와 자유의지, 이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를 무의식적으로 또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 그죠? 감성적으로 하진 않겠죠. 보통 감성은 어떻게 느껴지니까? 뭐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감한 거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성. 이런 것들과 계속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여튼 주체와 자유의지는 행동과 인식, 어떤 사건에 전제되는 것으로서 계속 이야기가 돼요. 주체와 자유의지는. 그런데 이것이 이 현대 철학, 이 현대 서구 철학의 역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 질문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가 사실 주체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칸트가 했던 게 뭐냐면 주체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이거를 연거예요. 주체를 계속 전제하고 주체의 자유의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어. 그런데 대체 주체는 어떤 식의 이 예를 들면 이 신체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들어가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이렇게 간신비패신으로 생겨먹었듯이 주체는 대체 어떤 식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 인식의 구조를 살펴본 것이 순수이성 비판. 행위의 구조를 살펴본 것이 실천이성 비판.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인간만이 느끼는 거잖아요. 동물들은 아름다움을 못 느끼죠. 동물들이 이렇게 미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능동적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주체, 행위의 주체, 미적 주체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3비판서라고 얘기되어지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궁금하시면 칸트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체의 구조를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구조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의 내적 구조를 본다는 거예요. 주체의 내적 구조. 주체의 내적 구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그럼 어떻게 발생했는데 이걸 보기 시작해요. 이거의 발생.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데? 이 구조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막 진화론을 연구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 막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연구들이 현대 철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의 발생론. 주체는 어떻게 주체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내적 구조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탐색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 구조 자체가 이미 역사적이라면 어떡할래? 이런 지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역사를 타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생겨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역사에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서 우리 신체 구조가 바뀐다 이런 생각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주체도 똑같은 거예요. 주체의 구조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시공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면 또 동일하게 주체라고 부르지만 이 주체가 시공에 따라서 다른 구조로 발생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적 구조 자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생을 내적 구조를 발생의 측면에서 보되 내적 구조 자체를 역사적이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내적 구조를 불변하는 것으로서 역사를 초월한 것으로서 우리 신체처럼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처럼 주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역사를 초월한 내적 구조로 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 시대든 로마 시대든 기독교 시대든 근대든 신자유주의든 그들이 하는 행위와 인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거를 단일한 평면 위에 놓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 내적 구조가 불변의 구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르다면 그들이 행위를 일으키는 방식, 그들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가 성의 역사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그 인식의 성을 가지고 인식의 구조를 보여줄 때 아주 극명하게 얘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에는 뭐가 없었다? 동성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에는 왜 동성애가 없었을까? 남자가
너무 도덕적인 사회라서. 자, 동성애는 뭐를 전제해야 되죠? 어떤 구분을? 남성과 여성이란 성적 구분이 성을 향유하는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프레임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프레임으로 성적 행위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와 뭐 사이에?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성적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볼 때, 성적인 문제를 볼 때, 아, 여자와 남자가 하나, 남자가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인과 누가 하나, 노예가 하나, 이런 거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피켓 시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동성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자유인이 노예랑 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건 동물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랑.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 신분 계층이 이렇게 나눠진 데에서는 신분을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프레임 안에서 인식구조가 되어 있고 행위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결혼이라는 행위는 이 신분구조 내적으로만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생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식을 위해서 여성과 남성이 해야 되는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기의 선이 여성과 성적인 선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의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정말 문란했어. 이렇게 그리스 시대를. 아니면 저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신분의 선을, 인간은 푸코의 말대로 근대에 탄생된 것이고, 근대의 그리스 시대에는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대는 인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런 주체의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식구조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프레임 안에서는 너는 자유인이야? 노예야? 넌 진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자유인의 권리, 예를 들면 자유인의 의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은 극히 근대적 프레임이래요. 여튼 그래서 이 내적 구조 자체가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층위에서 이 발생의 문제들을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전제되어 있는 주체와 자유의지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내적 구조가 발생하는 이 지점을 푸코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조주의자들은 이 발생의 핵심적인 것을 이 사회적,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사회적 구조,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가 나의 구조를 결정한다. 내 생각의 구조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유의 길을, 사유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구조주의적인 사고거든요. 내 자리는 누가 결정해줘? 사회적인 구조가. 너 여기에 있을 때, 너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가 나의 주체라고 하는 걸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구조들을 전제해 놓고 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나? 없잖아요. 그럼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들레즈 가타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푸코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체를 긍정하되 어떻게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질문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주체의 방식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이 주신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에서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로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푸코식으로 말하면은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지점은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나 가시적인 폭력으로 주체의 자리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잘 파악되어지지 않는 어떤 지점에서 주체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 그런 지점들로 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것이 세 가지. 주체의 자유의지가 있다면 혹은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주체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이라는 것은 뭘 봐야 할까? 주체의 전제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되죠? 첫째로 사물을 고려하는 방식, 세상에서 처신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같은 일반적인 태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자,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는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세요? 모르죠? 이거 전제해요. 전제하고 있어요. 우린 이걸 전제한 채 자유의지를 발현해. 이미 세계를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체를 결정하는 것, 한 주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혹은 구조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주체의 자유의지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주체를 주체이게 하는 첫 번째 성격은 그가 자기 자신, 타자,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에토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윤리라고 부르는 이게 태도예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의식화되지 않고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는 무의식의 층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 그렇지만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는 또한 주의 시선의 일정한 형식입니다. 주의, 시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는 것. 주의 시선의 일정한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자꾸 관심이 집중이 되지? 어디에 눈이 이렇게 가지? 그게 주체의 모습이라는 거야. 나는 누구지를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전제해서 주체성 결정이 난다. 너는 세계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니? 그걸 탐색하세요.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정신분석 모르셔도 돼요. 일상에서 내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 타자를 대하는 태도, 이걸 보면은 그는 어떤 주체인지. 예를 들면 요새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다 가성비를 따지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그 모든 부모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부모님이 세계에 대해 갖는 태도는 뭐죠? 투자 대비 이 사출이 얼마가 될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걸 예를 들면 푸코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모든 게.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몇 시간 투자했는데 안 나와. 젠장. 이런 마음. 그런 것들, 이런 식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서 내 태도를, 그 주체가 어떤 주체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주의 시선의 형식이에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외부 자기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말하자면 시선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방향이.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무엇을 외부라고 봐야 될지 내부라고 봐야 될지는 애매한 문제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그거를 내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으면 그건 내부예요. 나를 여성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여성 문제가 나와도 그것은 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내부예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쾌하게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주체 자신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시선을 외부와 타인 그리고 세계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둡시다. 자기 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사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정한 방식을 내포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기억을 내가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가. 똑같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서사화하고 있는가, 이런 거. 이런 게 그가 갖고 있는 주의 시선의 형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과 명상을 동시에 의미하는 멜레테와 에피멜레이아,
유형 관계가 있습니다. 훈련과 명상. 그러니까 명상은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에피멜레이아 개념은 단순하게 이 자기에 대한 일반적 태도나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진 주의의 형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에피멜레이아는 또한 항시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다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자, 푸코가 주체와 진실에 대한 문제를 자기 배려에 대한 문제로 볼 때, 자기 배려에서 염두에 둬야 될 핵심적인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뒀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3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체가 아닌 어떻게 다른 주체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3번의 실험을 통해서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는 나를 볼 수 있죠. 이런 태도, 지금의 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시선, 지금의 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건데? 3번이 있는 거죠. 근데 여튼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배려가 자기 인식이 아닌 이유, 그냥 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는 이유에는 바로 3번이 있어요. 이 실천의 문제가 자기 배려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훈련에, 수련, 수양, 뭐라고 부르든 동양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닦는 문제,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다수의 행위, 이 행동,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행동들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변형하고 정화하고 변형하고 변모시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일련의 실천들이 기인합니다. 자,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행위, 나를 변형하는 행위, 이것이 자기 배려 안에 들어가요. 이게 자기 인식보다 자기 배려의 이 범주를 훨씬 더 카테고리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실천들은 대체적으로 서구 문화사, 철학사, 도덕사, 정신사 내에서 아주 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도 나오지만 철학과 영성의 문제에서 이게 핵심인데, 그 철학사를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떤 수련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닦아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만나기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철학사,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서양 철학사 이런 거를 읽는다고 할 때 대부분 뭐냐면 개념의 역사예요. 개념의 역사. 그들은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창안했는가. 그 개념은 다음 때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비판되는가. 대부분이 이거죠. 그들이 그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어린 훈련을 했고 명상을 했는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이런 거 종교 가야 돼요. 종교. 근데 지금 푸코는 이 철학의 역사에 본래적으로 무엇이 저 3번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이게 분리가 되지가 않죠. 근데 서양 사상은 우리가 흔히 비판을 할 때 서양 사상은 그런 면을 등한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푸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근대적 현상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양 철학 역시 저 실천의 문제, 저 행위의 문제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철학적 태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요 세 가지를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주체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이 주체를 다른 주체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도 하고, 푸코가 왜 자기 배려라는 문제를 주체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켰는지를 말해주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나라고 하는 삶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좌표는 저는 생긴 것 같아요.